우리 지난 시간에 성상 파괴령으로 인해서 크리스트교 세계가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할이 된 것까지 같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상을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두고 서로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 우리는 게르만 쪽을 전도할 때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동로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거 필요 없어. 너네 그러다가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었던 결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 순례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지역 성지를 이슬람 세력들, 우리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디옥을 지나가지고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디옥을 지나가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우리 비잔티움 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턱 밑까지 쫓아오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이렇게 눈앞에 위기가 다가오게 되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느냐? 서로마, 우리 로마 교황 전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그래도 같은 크리스트교였잖아. 우리 그래도 뿌리는 같은데 제발 나 좀 도와줘. 우리의 성지가 더럽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로마 교황이 이 일을 수락을 합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에 도움을 요청했네? 그럼 내가 여기를 도와주면은 내가 이 비잔티움 제국까지 다 내가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황의 성지 회복을 위해서 십자군을 파견을 호소하게 됩니다. 당장 사람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연설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우리의 성지가 이슬람에게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성지를 되찾으러 갑시다. 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사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누가 호응을 하게 되느냐? 유럽의 기사, 상인, 농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가운데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군대들이 옷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십자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총 200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1차와 4차 원정만 배우게 될 거예요. 7차까지 다 가르치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서 터져버릴 겁니다. 1차 원정과 4차 원정에 대해서만 배우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세계사 가서도 이만큼만 배웁니다. 7차까지 다 배우고 싶으면 역사교육과에 오시면 돼요. 처음 1차 원정 때는 다들 종교적인 열정이 불타올라요. 서유럽에서 출발해서 비잔티움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다 같이 모인 다음에 이슬람을 밀어붙여서 진짜로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교황의 면도 사고 기사들도 신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즉 1차 원정 때 실제로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슬람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군대를 모아서 반격해 오니까 전쟁이 끝나질 않고 무려 2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지치고 돈이 떨어지고 교황은 맨날 나만 믿어라, 신이 지켜준다 했는데 자꾸 지니까 사람들이 교황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처음에 순수한 종교적 열정은 썩어 없어지고 추악한 돈 욕심만 남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끝판왕이 바로 4차 원정이에요. 서유럽 십자군들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상업 도시인 베네치아에서 상인들의 배를 빌려 타서 전쟁을 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여기 서유럽 사람들이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빌려 타서 이렇게 배를 타고
원래는 이슬람을 공격을 하러 갔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하러 갔어야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기 있는 상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너네 배를 타려면 돈을 내. 앞으로는 우리 십자군 원정을 갈 때 너네 돈을 내. 만약에 돈이 없으면 우리 배는 출발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에 십자군 원정들이 십자군 군대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이 십자군에게 이 상인들이 다시 한번 속삭이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너네 돈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 동쪽에 있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도시래. 그러니까 저기 가서 좀 약탈을 해서 배값을 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슬람이랑 싸우라고 보낸 십자군이 정작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었던 아군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공격해서 불태우고 크리스트교 사람들을 학살하고 보모를 약탈해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즉 4차 원정 같은 경우는 성지 회복보다 상업적 이익이 중시되어 변질되게 됩니다. 그 의도가 변질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군인 비잔티움 제국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원정이 이꼬라지가 나면서 성지는 구경도 못하고 대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후에 또 수행평가 봐요? 네? 오후에 수행평가 봐요? 국어요. 국어? 몇 교시에? 6교시. 응? 6교시? 바로 다음 교시야? 뭐 봐? 너무 싫다. 쌤 씨 되게 싫어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쓰는만 마음이지 뭐 씨야. 신이 이기게 해준다는 전쟁을 말하고있으니 교황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또한 전쟁터에 나간 봉건제후와 기사들이 칼 맞아서 다 죽거나 돈을 탕진해버려가지고 힘이 완전히 약화되게 돼요.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 교황의 권력이 약해지고 봉건제후와 기사들의 힘이 약화됐어요. 그러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마지막 한 명이 누가 있죠? 왕이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교황을 견제하고 있었던 것이 왕이고 교황의 힘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왕의 권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교황의 권위가 하락되게 되고 교황의 권위가 하락되고 봉건제후와 기사의 세력 또한 약화되게 됩니다. 이에 반대로 왕권은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경제 사회적인 면으로는 이제 이렇게 전쟁만 하면서 군대를 다 꼬라박고 대실패를 했으니 서유럽이 쫄딱 망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2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수백만 명의 군대와 상인들이 유럽과 이슬람 동네들을 계속 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가 뻥 뚫리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즉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하였다.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서 유럽의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성하게 됩니다. 번영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맨날 시골 구석 장원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농사만 짓던 서유럽 농사만 짓던 이들이 상공업이 발달하, 즉 상업, 파는 것과 공업, 만드는 것이 발달하게 되니까 거대한 무역 도시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돌고 도시가 커지니 시골 영주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농노들도 나 도시로 도망갈래 라고 하면서 농업 중심의 봉건 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십자군 원정이라고도 이야기들 많이 해요. 시험에 원정이라고 해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십자군 원정. 근데 요즘은 교과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조금 더 많이 표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정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잖아. 뭐라고 써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1차 전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되찾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대실패로 끝나고 전쟁터에 나가선 기사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무역은 활발해졌다라고 했었던 얘기를 방금 했었죠. 즉 배경에는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동방과의 교역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중해 무역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하게 되는데 지중해나 이탈리아 항구 도시 중심인 가로 베네치아라고 하는 것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지중해 무역권이라는 것이 남쪽 바다인 지중해에 있는 무역할 수 있는 곳들을 무역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방무역의 중심이었던 여기 보시면은 이탈리아 여기 있는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들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장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도 연로 오고 서유럽에서도 연로 와가지고 서로가 물건을 팔기 시작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것들도 활성화되게 돼요. 저 멀리 추운 북쪽 바다 동네에서 도시들끼리 뭉쳐서 안전하게 장사하자라고 하면서 대규모 도시 연합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북유럽 도시들의 동맹입니다. 중국 글자인 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독일어로 장사꾼 친구들의 무리라고 하는 한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자라고 우리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 바다는 얘들아, 당시 북쪽 바다는 어느 쪽이냐고 하면은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날씨도 춥고 해적들이 득실거리는 무법천지였던 곳이었어요. 상인 혼자 다니다가는 쉴 새 없이 이곳들을 뜯기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기를 했느냐, 야 그럼 우리끼리 뭉쳐서 다니자, 뭉쳐서 장사하자라고 하면서 100명씩 되는 100개가 넘는 도시들이 떼거지로 뭉쳐서 군대와 대포를 구매하면서 단체로 장사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자 동맹이라고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바로 길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많이 들어봤죠? 게임에서 사용했었던 그 길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동업조합을 우리는 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그 전에 도시가 커지니까 그 안에서 그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랑 상인들이 밥그릇을 지키려고 조합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가 장사를 너무 잘해서 돈을 쓸어 담다 보니까 도시에서 힘이 가장 세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도시가 원래는 시골 영주의 땅이었어. 그런데 영주가 사사건건 감시하고 세금을 뜯어가게 되니까 길드들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길드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돈을 산더미처럼 싸들고 영주한테 가서 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주님, 이 돈을 줄 테니 앞으로 우리 도시에 간섭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 계약서 한 장 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주도 당장 돈이 급하니까 도장을 쾅 찍어버려요. 이 간섭금지 계약서의 역사적인 이름이 바로 특허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독립 허가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적어놨어요. 특허장을 받아낸 도시는 이제 법도 자기들이 만들고 재판도 스스로 하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유로운 구역이 돼요.
이 소문이 시골 자원에까지 퍼지니까 영주 밑에서 일하던 농노들이 도시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당시 도시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었느냐? 1년하고 하루 동안 영주에게 잡히지 않고 도시에서 숨어 있으면은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영주가 백날 첫날 그 자원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도망을 왔어. 그리고 나서 영주에게 잡히지 않고 정확히 360유일이 되면은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만큼 도시의 공기가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죠. 24쪽 넘겨봅시다. 이렇게 자원이 흔들리던 와중에 14세기 중엽에 유럽 전체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대재앙이 터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흑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스트라고도 하죠. 흑사병, 패스트. 온몸이 까맣게 변해 죽어가는 이 병으로 무려 몇 명이 죽게 되느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장원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봐야 하는데 일단 흑사병의 유행과 장원의 해체라고 먼저 적어주세요. 장원의 해체. 장원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느냐? 도시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시골 농촌에 있는, 시골 장원에 있는 영주들도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 영주들은 농노한테 세금을 받을 때 너 우리 집 와서 3일 동안 일해. 너 경작한 밀의 일부를 나에게 제출해 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부역, 노동력과 현물이라고 하는 생산물로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화폐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도시와 상업의 발달로 화폐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영주들도 이제 현물 대신에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인들한테 물건을 사려면 무엇이 필요했느냐? 바로 돈이 필요했어요. 이들은 물건이나 노동력으로 물건을 받지 않았거든요. 값어치를 무조건 돈으로 받게 되는데 항상 영주들이 농노들한테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너네 앞으로 세금 낼 때 노동력이나 밀 같은 현물로 내지 말고 무조건 돈으로 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영주들의 엄청난 패착이었어요. 농노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보게 되면은 이들은 낮에는 영주 땅에서 대충 일하고 밤에는 자기 텃밭에서 기른 채소나 곡식을 도시에 내다 팔아서 차곡차곡 현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면 영주한테 가서 당당하게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돈이요. 이제 저 농노에서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주도 당장 돈이 급했기 때문에 이 농노의 돈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해방시켜주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영주들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돈으로 자유를 사는 농노들이 늘어나면서 장원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14세기 중엽에 흑사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게 되니까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장원에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돼요.
땅은 넓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살아남은 농민들이 몸값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제 영주들이 농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세금을 깎아줄게요. 라면서 빌게 돼요. 자연스럽게 농민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지위가 상승이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농민의 처우 개선 및 지위 상승 대한척이 시칠리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건 선원들은 이미 배 안에서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조차 정체불명의 검은 자국을 온몸에 새긴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이 배 한 척이 유럽 인구 절반을 앗아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선 이 병의 정체는 페스트균이었습니다. 감염되면 림프절이 달걀 크기로 부풀어 오르고 피부 곳곳이 검붉게 변했습니다. 문제는 전파 속도였습니다. 감염된 쥐의 벼룩이 사람을 물면 전염되었고 당시 유럽의 비위생적인 환경은 이 병이 퍼지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사람들은 세균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의 저주라 믿었고 대비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병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치료를 하려던 의사도 기도를 올리던 사제도 평범하게 쓰러졌습니다. 나중에는 그저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결정될 정도였죠. 도시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고 도망친 곳에는 이미 죽음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감염 후 생존 시간은 고작 2에서 7일.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이 공포가 단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흑사병은 이후 수백 년간 반복적으로 창궐했고 유럽은 인구가 회복되는데 200년이 걸렸습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닌 중세라는 시대 자체를 끝장낸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했을 때요. 온몸이 검게 이렇게 손끝부터 검해지면서 사람이 죽는 데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흑사병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장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붕괴되게 됩니다. 장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붕괴되게 돼요.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영농민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기 땅을 갖는 자영농민이 증가하게 되고 농노를 기반으로 하는 장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체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봉건 사회가 동요되게 돼요.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을 거치면서 시골 영주 중심의 어두웠던 중세는 무너지고 돈과 도시 중심의 새로운 근대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황권의 쇠퇴와 관련해서 볼게요. 교황권과 봉건 영주의 기사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우리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교황권과 봉건 영주 기사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교황과 봉건 영주가 몰락하게 되면은 살아나는 힘이 세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었죠? 왕이죠. 왕의 권한이 세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를 통해서 국왕의 권력의 강화, 이후에 유흥국이나 프랑스 같은 제국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왕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왕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배경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과 패스트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왕의 권력이 강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십자군 원정도 그렇지만 또 하나로는 대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관료제와
상비군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 또한 있습니다. 옛날 영주와 기사들이 말 타고 갑옷 입고 싸우니까 아무도 못 건드렸지만 중국에서 화약과 대포가 드디어 발명이 됩니다. 대포 한 방이면 성벽이 무너지고 평생 동안 칼을 연습했었던 기사들도 총을 맞으면 죽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기사의 힘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기사 계급이 당연히 몰락하게 되고 이 틈을 타서 왕이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관료제라고 해서 왕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공무원 시스템을 만들고 영주의 눈치를 안 보고 항상 왕만을 위해서 대기하는 왕 직속 군대에 있는 상비군이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유수는 잡아 가둔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왕의 힘이 이렇게 세지니까 머리가 커진 왕이 하늘을 찌르던 교황한테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뇽 유수예요. 사건의 발단은 돈 때문입니다. 프랑스 왕이 야 성직자 너네도 앞으로 프랑스 땅에 사니까 군말 말고 세금을 내! 라고 하니까 교황이 화가 나서 감히 어디 성직자에게 세금을 매겨 너 파하문이라고 왕에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적어볼게요. 성직자 과세. 과세는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세 문제로 프랑스 왕과 교황이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에 누가 이겼느냐? 왕이 승리를 하게 돼요. 카노사의 굴욕 때 왕이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빌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힘이 세진 프랑스 왕이 군대를 보내서 교황을 두들겨 패고 가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이라고 하는 것들로 강제로 옮겨버리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전개로는 프랑스 왕이 로마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강제로 옮겨서 통제하게 됩니다. 유수는 붙잡아둘 유의 죄수 숫자 혹은 행동을 제한하다 숫자거든요. 죄수처럼 꼼짝 못하게 붙잡아 가둬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감금이나 체포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아비뇽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거대한 교황청을 새로 짓고 거기서 최고급 음식을 먹고 비단 옷을 입으며 대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프랑스 왕이 교황을 자기 앞마당에다가 잡아 가두고 꼭두각시로 만든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황의 권위는 완전히 땅바닥까지 떨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로마에서 아비뇽에 있는 교황은 짝퉁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진짜 교황을 뽑는 사건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즉 교황이 동시에 출연하는 교회의 대분열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대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황권은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교황이 2명, 3명이, 3명이 되니 백성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 교회의 대분열 시대를 거치면서 중세를 지배하던 교황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되게 됩니다. 이 2명, 3명이 되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막 7, 8명씩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종교가 어떻게 바라봐지겠습니까? 이단이다, 어쩐다, 짝퉁이다, 쟤네가 진짜, 내가 진짜다 이러면서 싸우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는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얘들아 다 끝났어. 마지막이에요. 100년 전쟁과 마지막으로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했어.
좀만 참아봐. 다 했어. 진짜 다 했어. 교황도 영주도 힘이 빠지자 이제 서유럽은 왕을 중심으로 나라 대 나라로 붙는 거대한 전쟁의 시대로 돌입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 거대한 전쟁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전쟁의 특징은 중앙집권 국가는 왕 혼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형태, 중앙에다가 모든 힘이 집결된 형태를 우리 중앙집권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왕조들이 중앙집권 국가들이 많았죠. 첫 번째로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년전쟁. 프랑스 땅의 노른자 땅이었다.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방이 있거든요. 플랑드르가 프랑스가 어디쯤 있나?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되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는 땅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 농사도 잘 되고 뭐 자원도 많고 강도 흐르는 이 핵심적인 이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하는 곳들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붙은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가 싸웠다?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다. 영국이 갑자기 왜 나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프랑크 왕국이 3분할 할 때 우리 영국은 없었잖아요. 우리 위에서 보시면은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3분할 할 때 영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이 앵글로색슨 왕국 보여요? 앵글로색슨 왕국이 이후에 영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중앙집권 국가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백년전쟁은 이름 그대로 자그마치 116년 동안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섬나라 영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여기서 프랑스는 국토 절반 넘게 털리고 왕세자는 왕관도 못 쓰고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어요. 프랑스가 이대로 멸망하기 직전인 역사적인 대반전의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죠? 잔다르크입니다. 여러분, 잔다르크. 굉장히 멋있는 소녀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되게 남자인 거지. 잔다르크. 대단한 장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시골 양치기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신의 목소리를 들어봤다라고 하면서 도망다니던 왕세자를 찾아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세자님, 제가 프랑스를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군대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왕세 입장에서 이런 소녀가 와서 여러분에게 군대를 달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얘는 뭐하는 놈인데 갑자기 와서 나보고 군대를 달래. 완전 또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왕세자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낡은 갑옷이랑 칼 한 자루를 주워주고 최전방으로 그 소녀, 17살짜리 소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 갑옷을 입고 앞장을 서던 이 소녀가 깃발을 흔드니까 다 죽어가던 프랑스 군대들의 눈빛이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면서 힘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 잔다르크가 가는 전투마다 영국군을 다 때려 부수고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감금되어 있던 우리 도시들을 다 해방시키게 됩니다. 덕분에 왕세자는 무사히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일을 차를 칠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잔다르크의 인기가 왕보다 높아지게 되니까 왕과 귀족들이 또 잔다르크를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전투 중에게 배신을 당해서 영국군에게 붙잡히게 되고 프랑스 왕은 구하러 가기는커녕 모른 척 해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일단은 그 전에 여기에 프랑스의 승리. 먼저 일단은 이렇게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고 왕권은 더욱더 중앙 집권화되게 됩니다.
결국 영국군에게 넘어간 잔다르크는 마녀라는 누명을 씌우게 되면서 19살의 나이에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녀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잔다르크 덕분에 우리 프랑스를 지키자 하고 눈이 뒤집힌 프랑스 사람들이 결국 영국군을 완전히 쫓아내며 100년 전쟁은 프랑스의 최종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는 왕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친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있었던 전쟁은 바로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되게 예쁘죠? 장미전쟁.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영국은 프랑스한테 지고 섬나라로 돌아가서 화가 난 상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그게 바로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안에는 다음 왕자리를 두고 두 귀족 가문이 붙게 돼요. 누가 왕을 할 것이냐라고 두 귀족 가문이 붙게 되는데, 한쪽의 가문이 붉은 장미를 상징했고 한쪽의 가문이 흰 장미를 가문의 마크로 상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전쟁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장미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제일 힘센 귀족이었는데 자기들끼리 30년 동안 칼부림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양쪽 귀족들이 다 전멸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방위되는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어버렸으니 구경하던 영국의 국왕은 가만히 앉아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귀족 세력이 몰락하고 영국의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전쟁의 결과는 같아요. 두 대연 전쟁을 거치면서 서유럽의 힘이 있는 귀족들은 완전히 전멸해서 몰락해 버렸고, 반대로 군대와 돈을 지은 왕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덕분에 프랑스와 영국은 왕 한 명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표 하나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이렇게 하나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교황권, 이것은 왕권입니다. 황제권.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어느 왕 때 이 분위기가 전환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교황권이 올라가고 황제권이 내려가게 하는 시점은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황제가 교황에게 가서 무릎을 꿇은 사건이죠. 나 좀 제발 살려달라.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이렇게 절정에 이르렀었던 교황권들이 다시 한번 추락하게 되는 사건들이 바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들로, 즉 황제가 로마 교황청을 아비뇽이라고 하는 프랑스 지방으로 보내버리게 되면서 황제권이 이제는 올라가게 되는 것들, 이 변화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 여러분.